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167명으로 전날보다 218명 줄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1명으로 하루 만에 역대 최다치를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01명으로 나흘째 700명대를 유지하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1, 2주 정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유행 감소 속도가 둔화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나 방역 패스 등으로 총 유행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다시 반등해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반등하는 그 시점이 일종의 5차 유행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면서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동발달센터.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지난해 9월에 비해 이번 달에 5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 등으로 입모양이 보이지 않아 유아기 언어 습득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입모양을 보지 못하니까 발음은 듣지만 그 입모양을 모방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그걸 산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원하는 아이들이 급증하면서 1년 넘게 대기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다른 곳은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아예 예약도 안 받아주는 데도 있었고 원하는 시간대는 거의 없어서. 언어 발달이 늦어져 또래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사회성 부족 문제와 학습 장애로까지 이어집니다. 언어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 3세 이하 아동들의 언어 지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가족 생활을 묻는 한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녀의 언어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응답자는 52.5%에 달했습니다. 자녀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지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답변이 3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8%나 됐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충분한 언어 자극이 주어진다면 발달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면 발달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가정 같은 경우 사실은 점점 더 이 언어 발달 지원과 요새 정보가 홍수화되는 이 세대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현장에서는 언어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언어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바우처 제도를 조금 더 대상과 범위를 넓혀서 적용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프로그램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을 배워야 할 중요한 때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말문 막힌 아이들. 이들이 자신의 언어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마스크.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마스크의 효과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그간 첫 마스크도 잘만 쓰면 괜찮다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태도를 바꿔 고품질 마스크 권고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세계 정혜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또다시 마스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미국은 실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 마스크나 얇은 덴탈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의료진급 성능의 마스크를 써야 오미크론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진급 성능의 마스크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KF94 등급에 해당하는 N95, KN95 마스크인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곧 마스크 착용 지침을 대폭 개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N95, KN95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preparing an update to the information on our mask website to best reflect the options that are available to people, as you note, and the different levels of protection different masks provide. And we want to provide Americans the best and most updated information to choose what mask is going to be right for them. 오미크론 변이 상륙 후 미국 내 보건 전문가들은 천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무용지물이라고 경고해왔는데요. 이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은 이미 시민들에게 천 마스크 대신 N95나 KN95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I'm just coming to get the mask. I can't find any and the stuff that the K95s, they're just so expensive and it'll take 2-3 weeks to get them. 상대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인들. 여전히 마스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착용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백신인 마스크 쓰기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 나라들이 오미크론 변이 환자 급증세 속에서도 봉쇄만은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강력한 봉쇄를 이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我们第一时间接到区指的统一的要求和安排，通过街道、社区还有网格员3级精准的摸排之后，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폭스바겐,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삼성전자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생산량도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요 항구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항구의 부분 폐쇄가 시행되는데 물류 정체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겠죠.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엄격한 방역 통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2020년 우한 봉쇄 이후 초고강도 방역 정책을 이어가는 중국에선 이런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허난성 저우커우의 한 의사가 격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발열 환자를 치료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데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습니다. 소개팅 식사 초대를 받아 상대 남성의 집에 갔다가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남성의 집에 갇혀있게 됐다는 사연이 SNS에 올라오는가 하면 공유 자동차를 빌렸다 예고 없는 봉쇄로 차를 반납하지 못해 연체료 폭탄을 맞은 경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정혜련이었습니다. 또 동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갑자기 무너진 건데요.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지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백승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건물 38층에서 23층까지 외벽이 뜯긴 것처럼 와르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외부 충격도 없어 보였는데 고층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인 형태의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매우 이례적인 사고 형태고요.
특히 이제 높은 수준의 건설 공학이 적용된다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또 거기다 누구나 닿는 그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점에서 우리 지켜보시는 국민들 모두가 좀 안타깝고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3시 46분에 광주 서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총 그 8개 동 공구 중에서 201동이 39층, 그래서 마지막 층이에요. 그 위에 층이 없고, 마지막 층 타설 직후에 그 위에 그 총 16개 층이 23층까지 쭉 그렇게 잼으로 내려앉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건물 안에서는 또 뭐 소방공사, 창호공사 중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실종자가 이제 6분 이상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됐고, 근데 이제 전해지는 소식으로서는 이제 한 분 이렇게 이제 지하 1층에서 발견됐다는 이제 구조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붕괴되면서 그 남은 잔재물들이 이제 공중에 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 건물 전체가 완전히 내려앉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 이 추가 붕괴가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 추가적인 붕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전문가의 근접 조사는 어렵지만 드론을 통해서 영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고 직전 그 콘크리트 타설 직후라고 했는데 사고 나기 10분 전에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받치고 있는 거푸집,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 거푸집이 이렇게 덜컥하고 내려앉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밑에는 바닥에서 그 아래층에서 서포트라고 받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내려앉는다는 거는 그 아래층 바닥이 함몰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붕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에서 이제 철골이 고스란히 이제 드러난 거를 보면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잘 붙지 못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무리한 뭐 공사 강행이랄지 부실 시공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게 문제가 됐다고 뭐 결단할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층층이 16개 층이 내려앉은 그거를 외부 영상으로 보게 되면요. 좀 특이하게 제가 좀 보여지는 부분은 그 바닥 슬라브, 바닥 구조가 무너지면서 약 10개 층 정도가 단면이 노출이 됐는데 그 단면에서 그 철근들이 이 콘크리트와 함께 절단되지가 않고 막 5m, 6m 정도가 이렇게 길게 꼭 무슨 발라내듯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눈에 보이는 10여 개 층 정도만 해도 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어떤 결속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해당 아파트가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설계나 공법상 하자, 뭐 이런 한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사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공법과 설계에서는 지금 이런 주상복합 건축물은 저층부는 이제 그 기둥과 볼을 두는 라멘식 구조를 쓰고 지상층은 벽식 구조나 무량판 구조를 쓰게 됩니다. 그 무량판 구조는 여기가 이제 적용했는데요. 최근 건설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조이긴 한데요. 무량판 구조는 이제 장점이 무량판 이름에서처럼 대들보가 없이 그 바닥에서의 하중을 대들보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바로 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 활용이 좋고요. 하중을 바치는 내력폭들이 적다 보니까 내부에서 경량 벽들, 그 평면의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건축 문화와 맞으니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좀 가장 주의할 점은 뭐 아주 사실은 좀 상당히 오래됐죠. 삼풍백화점 95년 사고를 보더라도 그때도 무량판 구조였는데 이 바닥에서 이 그 구조체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그 부분에서의 설계, 시공, 공법, 결속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 초기부터 이제 안전 문제로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이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관할구청에서는 착공 전에 시공사에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요청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보완 요청을 처음부터 했다는 건 안전관리계획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고요. 관할구청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실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과정들을 또 되짚어서 살펴보면은 총 구청에서 27번의 그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례는 약 400건이 넘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를 한 게 아니고 민원 사례나 처벌 사례를 보면 4건, 7건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한 20층 정도 올라갔을 때는 그 낙하물들, 뭐 콘크리트를 결속하는 핀, 콘크리트 조각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과 같은 11일과 같은 구조체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잔여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사장 밖으로 막 떨어져서 그 길로 떨어져서 그 시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또 구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중재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시작부터 계획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안전에는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6월에도 또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때 시공사도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었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에서 단시간에 이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건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지탄의 대상을 찾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이은 사고가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그 공통점이 원인과 관련될 가능성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기 달성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공기 달성이 빠른 상태라 그렇게 촉박하지 않게 운영을 했다는 시공사 측 변론이 있었는데요. 또 이걸 반대로 되짚어 보면 공기 달성을 왜 굳이 빠르게 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 없이 공기를 앞당기지 않았는지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은 과거에 공기를 단축하고 이를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떤 능력인 것처럼 인정되는 구태의 관습이 이 현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 업계에 또 만연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리자면 이 붕괴한 아파트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이용석 광주시장이 오늘 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완전 철거하겠다 이런 뭐 발언도 했었는데 이게 사후 처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요? 조사가 마무리돼야지 어떤 그 대책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결과가 구조물에서의 문제가 있고 설계 공법 그리고 현재까지 시공 상태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까지도 관여가 돼 있다면 당연히 철거가 마땅합니다. 지금 이런 사례를 근래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무려 52년 전에 와우 아파트 사고를 보면 시민 아파트 한 동의 붕괴가 이후 7년 동안 100여 동의 아파트를 철거하는 그런 일을 초래합니다. 그때도 그건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재산적인 가치만 생각하지 말고요.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마땅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백승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건물과 오래된 주택이 섞여 있는 서울의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재개발 사업이 도입됩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작은 땅을 모아서 공동 개발하는 일명 모아주택과 이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아타운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을 통해 3만 가구를 공급하고 강북구와 중랑구에서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저층 주거지입니다. 주변에 우이천이 흐르고 큰 길도 가깝지만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하고 녹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 공간도 좁고 공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협소해요. 근데 그런 것 좀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고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트가 없고 병원이 없고요. 은행이 없고 그런 게 없어서 큰 대형 그런 게 없어서 불편해.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개 구역으로 쪼개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웃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을 함께 확보하면 이를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어린이집, 도서관 등 기반 시설을 동시에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동 일대는 모아주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필요하면 용도 지역도 상향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번동 저층 주거지 357가구는 아파트 1,200여 가구로 탈바꿈하고 주차 대수도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백 개의 가구가 새로 허물어지고 지어지면서 지하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고층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만큼 편리한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서울시는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100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후보지는 오는 2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3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며칠째 기승을 부리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경기 북부와 동부는 영하 15도 이하, 그 밖의 수도권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해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남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처방과 투약에 들어가는데요. 높은 접종률에도 돌파 감염과 오미크론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이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